앞서 들으신 것처럼 묻지마 살인으로 희생된 23살 여성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 이유 없는 살인과 여성 혐오, 또 공공의 안전 같은 여러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건국대 경찰학과의 이용혁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번 범죄가 다른 범죄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추도의 물결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른바 체감하는 효과가 과거와 이 사건과는 다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다중이 많이 시간을 보내는 강남역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점. 네. 더군다나 이것이 외곽 지역도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술과 음식을 먹고 또 일상생활 중에 하나인 용변을 보는 화장실에서 이것이 발생됐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거처럼 이를테면 치정이라든가 또는 산골이라든가 외딴 곳이 아니고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나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범죄에 대한 공포감이 다른 사건과는 차별적으로 더 증폭돼서 다가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네네. 네.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강남역과 또 SNS 등에서 추모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모습 또 시민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앞의 모습인데요.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을 추모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출구 유리벽을 뒤덮은 형용색색 포스트잇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문구들이 가득한데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부터 희생 여성의 꿈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양한 내용의 포스트잇에 붙여 있습니다. 꿈이 많았을 20대 여성의 죽음이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언니는 꿈이 멋있어라는 메모도 있네요. 네. 저녁이 되자 바닥에 하나둘씩 촛불도 켜지고요.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내려놓은 국화꽃들, 촛불들, 수백여 송이의 국화꽃들이 있습니다. 이런 추모의 물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희생자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으면 저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살해당하는 피해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건장한 남성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교수님 사건 배경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피의자가 평소 여성에게 여러 번 무시당했다 이런 말 때문에 이게 여성 혐오 범죄다 했는데 경찰이 방금 전에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네, 경찰이 아마 근거는 이제 이 사람이 2008년도에 이른바 조현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때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2011년, 13년, 15년 각각 6개월씩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여성이 미워서 여성의 증오 때문에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이 동기 자체의 진술성에 많은 신빙성의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쨌든 여성 혐오 범죄라기보다는 사실은 정신적 문제로 인한 범죄가 아닌 것인가 경찰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의 지금 영장 실질 심사 출석을 위해서 경찰서를 나서는 법원으로 가기 직전에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 얼굴인데요. 마스크를 쓴 피해자의 얼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성 혐오 때문이 아니라면 1시간 동안이나 1시간 넘게 화장실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흉기를 들고. 그래서 정말 불특정 다수 23살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는데 약자라서 범행 대상을 선택한 걸까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정신학적 측면에서 일단은 조현증이라고 한다면 망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환청을 듣는다든가 환각을 본다든가 이런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현증 증상이라고 한다면 1시간 반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도 어쨌든 환청에 의한 지시에 의해서 기다렸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도 같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다른 목적으로 혹시 이를테면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서 일정한 반감을 표시하려고 하는 여성 혐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이제 없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증오 범죄, 혐오 범죄를 달리 표현하면 편견 범죄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이 입장에 있는 것이 여성 때문에
또는 내가 과거에 이성관계에서 부당한 이를테면 거절선언을 받았다든가 그러면 이것이 장기간 축적이 되게 되면은 일정한 응징과 공격과 모욕 행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혐오 범죄로 진화 발전되고 있거든요. 네. 외국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인종적인 문제라든가 종교적 편견이라든가 또는 그 얼굴 외관의 모습에 있어서 무엇인가 불만이 있게 되는 경우 이것이 혐오 범죄로 이제 그 진화 발전을 하게 되는데 네. 외국 연구 등에 의하면 이제 사실상 그 실업 상태에는 혐오 범죄가 더 증가하고 호황 상태에서는 이 혐오 범죄, 혐오 단체의 수도 이제 줄어든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소수 단체가 나의 일자리와 먹거리와 위치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 망상과 환청이 있었는가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치밀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그 표적을 삼아서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네. 혹시 왜곡된 성범죄의 목적도 이릉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그 세 가지 시나리오로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동안에 이제 경기도 안 좋고 특히 일자리가 워낙 이제 좋은 일자리 구하기 어려우면서 또 여성들이 또 시험에 합격 잘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어떤 피해 의식이 커지고 이러면서 여혐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또 여성들의 피해 의식이 또 상대적으로 생겨나고요. 지금 이런 추모 행렬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사회적 그 갈등으로 이렇게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이제 밝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을 다소 비하하고 폄하하는 이와 같은 네.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긴 있었죠. 왜냐하면 속칭 뭐 된장녀라든가 뭐 김치녀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있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군 가산점 제도를 여성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네. 왜냐하면 그 취업 같은 거 일자리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여성과 남성이 마치 그 적과 적의 관계로 네. 되어 있는 뭐 이런 것도 이면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것에 있어서의 그 불필요한 사회 갈등의 어쨌든 방지를 위해서도 수사 목적의 동기가 무엇인가 정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 저 보입니다. 메모를 남기는 상당수, 대다수가 사실은 젊은 여성들, 직장인들, 강남역으로 오가는 평범한 젊은 여성들이거든요. 말씀대로라면 여성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성들에게 지금 뭐 병역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에게만 자꾸 혜택이 간다라는 사회적 어떤 시선, 그런 분위기를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이걸 피해의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좀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 상당히 투영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 여성 차별이 업무 구조에서 나타난다든가 또는 이제 고용 구조에서 동일한 일을 해도 임금에 있어서의 그 보이지 않는 네. 차별 네. 또는 이제 그 육아를 갖게 되면은 무엇인가 또 불이익을 보는 네. 이와 같은 구조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와 같은 것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여성이 피해가 되는 범죄가 하나의 압축적으로 네. 이번 사건에 나에게 그대로 뭐 투영되고 접근된 것이 아닌가 그 같은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 특히 그 여성들이 이 애도의 물결에 동참하고 네.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바로 이 사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현장 영상이 있는데요. 사건 당일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그제 새벽에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상가 건물 안의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요. 피해자 김 씨입니다. 주변을 이렇게 서성이더니 향하는 곳은 화장실이고 한 여성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피해 여성인데요. 잠시 후 남성이 다시 황급하게 화장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성이 사라진 뒤 여성은 화장실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이 됐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깜깜하게 있거든요. 안에 먼저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못 보여요. 여성은 발견된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숨어 있다고 남자친구가 살려달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절규하듯이 그래가지고. 화면 보니까 더 안타깝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저 공간에 있었더라면 이건 남의 일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찔한 장면을 보셨는데 자칫 보면 그 원한 관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난폭한 흉기를 사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일면식이 없는 여성이잖아요. 왜 갑자기 저렇게 숨어 들어가서 여성을 살해한 건지 그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 사람의 그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상당히 그 무시를 그 당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하나의 그 응징과 그 처단 또는 그 복수 같은 이제 마음이 깔려져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더군다나 이것을 미리 끔찍한 뭐 흉기를 사전에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상당 부분 그 계획을 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저 폐쇄된 공간 속에 이른바 잠복을 하고 있다가 네. 그 다음에 나타나서 살해라고 하는 한 시간 공격행위를 했기 때문에 말이죠. 네. 범행 대상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누구를 고를 것이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순간적인 뭐 충동 범죄라기보다는 네. 나름대로의 왜곡된 논리에 의해서 계획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이 사건 이후에 예를 들면 흉기 등을 바로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범죄자의 보통 모습인데. 범죄 후에 흉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이제 가지고 다녔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 계속 소지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무엇인가 그 불안함을 느낀다든가 또 하나의 그 공황 장애 같은 것을 느끼는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그 진술 등에 의하면 뭐 조현증 이외에 불안증 또 공황 장애도 분명히 그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네. 비춰 봐서는 이 끔찍한 일 이후에는 혹시 본인이 겪을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한 네. 예측적인 그 불안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보호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측면에서 네. 흉기를 그대로 소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병력으로 4번이나 입원을 했고 올 1월에 퇴원했단 말이죠. 근데 사건 직전까지도 저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의사가 또 퇴원할 때 약을 안 먹으면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다는데 이제 버젓이 일도 하고 이런 범행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있었으면.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딜레마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정신병적 문제가 있는 분의 그 인권 보장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다수의 그 평온한 삶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와 같은 징후가 있었을 때 일정한 수용 조치라든가 네. 강제 조치를 하기에는 이 사람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그 침해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것을 사회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법적인 인프라가 현재 그 없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정신 보건에 있어서 네. 관련된 사람의 가족의 동의만 있게 되면 혹시 정신병원에 이유 없이 감금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인권 보장의 그 우려 때문에 이른바 소위 말해서 그러면 걸어다니는 흉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당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시 입원시키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퇴원할 때 보건소에 뭐 연락을 해준다든지 그 보건소의 저 관할구역의 담당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사람의 행적이라든지 일상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사회적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 범행을 저 나쁜 청년 또 무책임한 부모 이렇게 탓하면 계속 재발할 거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법적 딜레마인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끔찍한 범죄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제3자를 뭐 밀착을 해서 따라다니다든가 또는 일정한 약에 대한 투약을 반강제로 한다든가 이것도 상당 부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제도적 해결 방안은 법적인 제도를 좀 뚜렷이 만들어서 정신보건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이 네. 좀 더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인권의 제약이 있더라도 최소한 지켜볼 수는 있죠. 지켜볼 수 있는 네. 이와 같은 제도의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